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TV 코인 진품 명품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크립토 생태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아무래도 많은 변동성이 있는 만큼 저는 신뢰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을 위시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가상자산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주류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지난 19일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효가 되었죠. 이 코인 진품명품 1회에서는요, 다른 타 방송국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러한 주제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번 법안의 의의와 보완점이 무엇인지 모시기 어려운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코인 시장, 이렇게 신뢰의 가치를 믿음직한 패널분들로 귀한 시간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세 분이 함께하고 계신 만큼 이 스튜디오가 빛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모셔볼 우리 패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다 같이 한번 하고 한 분씩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크립토 분야에 먼저 학술적 지식은 물론 산업적 전반적을 꿰뚫고 있는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빈 서강대학교 특임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예,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시는데. 예, 저는 트러스트 커넥터는 일종의 신뢰 연결자 부분이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연결 그런 관점이 많고요. 저는 IBM 오라클에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오늘 또 법적인 얘기도 있지만 어떤 기술과 법적인 부분 연결고리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 분야에 모시기 어려운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 만큼 먼저 교수님도 오늘 모셔봤고요. 이어서 다음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분 또 모셔봤는데요. 자, 블록체인 전도사로 정평이 나 계신 분입니다.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하인 초이스 뮤온오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이스 뮤온오프 대표 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매주 공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우아한 대표님과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다양한 법리적 해석을 도와주실 분이시죠. 이 핀테크, 빅테크는 물론이고요. 블록체인을 비롯한 4차 산업을 아우르는 이 활약을 펼치고 계신 법무법인 DLDG 김동환 변호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G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 블록체인 업계 혹은 요 코인 토큰 가상자산 업계라고 부르는 요 시장 관련된 일은 2018년 봄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많은 격동의 시절을 보냈던 시기에서 많은 법률 전문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나 사고 혹은 비즈니스에 대한 자문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오늘 얘기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관련해서도 좀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지난 19일에 발효됐던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인 진품 명품 1화에서는 이렇게 최고의 분야의 각 세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보실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 예정이지만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이 보호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세 분의 각각 전문가분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증을 풀어보기 전에 앞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도입 배경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대표님께 여쭤볼 예정입니다. 자, 지난 3월 비트코인 ETF가 이제
미국 SEC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한화로 따졌을 때 1억 원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급성장에 환호를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다양한 사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부터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2022년이야말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의 필요성을 가장 부각시켰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먼저 2022년 5월에 발생했던 테라루나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테라루나는 미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치를 루나가 지지해주는 알고리즘 기반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루나는 당시 가상자산 시총 5위에 이를 만큼 메이저 코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5월 초 테라의 가격 폭락이 발생하면서 패닉셀로 인한 대규모 매도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리저브 코인이었던 루나의 가격 역시 마이너스 90.99%까지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두 코인의 가격이 거의 영원에 수렴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테라 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45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28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에 전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인해서 모든 고객의 자산 인출이 일시에 중단되면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사건 직후 FTX가 다량 보유했다고 알려진 솔라나나 이더리움 등의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비트코인 역시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일명 존버킹 사태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1000억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박모 씨가 코인왕 존버킴이라는 닉네임으로 대규모 시세 조종을 통해서 약 839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기 사건인데요. 존버킴은 2023년 3월 포도코인 상장 비리에 연루돼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돼 구속되었고, 밀항 사건으로 형을 마친 직후에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에 의해서 지난 7월 17일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세 사건 모두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을 몰아넣은 대표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는데, 저도 이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워낙 큰 사건이었던 만큼 좀 뉴스에 대해서 많이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할 점은 미국 법원이 이제 권도영을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이어서 존버킴 역시 일단은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관련된 이용법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여쭤볼 건데요. 이전까지는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법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우선 좀 관련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미국에 관련된 규제 체계와 우리나라에 관련된 규제 체계가 좀 상이한 부분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셨던 미국은 도건으로 얘기를 하죠. 권도의 테라루나 관련된 SEC의 기소 내용도 증권법 혹은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증권 거래법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정 행위를 표현하셨는데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포섭이 돼서 그 행위에 따른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기소를 하고 그 범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이 존재하고 미국은 증권법, 이런 식으로 각 국에는 모두 기존의 증권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는 법률이 존재를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토큰이나 코인, 법률용어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폭넓게 증권이라는 형태로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SEC에서는 특정 사건, 특정 토큰들을 좀 특정을 해서 대표적으로 리플이 SEC에 관련해서 소송을 한 부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증권법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가상자산은 증권이다라는 전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테라폼 랩스랑 대표이자 실질적인 소유 주체였던 권도의 행위 자체가 증권법의 어떤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관련된 내용은 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우리가 흔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들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논리가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가상자산은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관련해서 거래소에서 시세 조정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동일하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행위로 의율 하는 게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 권도영을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테라루나 토큰 자체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위반 혐의도 넣긴 했습니다. 다만 이런 시도 자체가 좀 이례적인 시도였다고 이 전문가들끼리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행위에 대한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왔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존 버킴 사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합동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피카코인, 퓨리에버코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법원에 기소를 했고 또 일부 수사 중인 사건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논리구조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그 논리구조를 뜯어보면은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 혹은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이런 식의 일반적인 범죄 행위를 적용해서 처벌을 시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라는 게 뭐 기망의 의사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입증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기 범죄가 액수가 커지면 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억 이상 피해액이 있을 때, 10억 이상일 때, 50억 이상일 때에 따라 점점 가중처벌되는 범죄들이 있는데요. 이 시세조정행위만 특정해서 보면은 특정 이용자에게 5억을 초과하는 5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의 적용도 어렵고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다 보니까 형량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 조금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부터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형태로 법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해왔던 거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여러 다른 나라의 입법 현황을 참조한 것도 있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큰 사태들, 뭐 예를 들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한 뭐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뿐만이 아니라 뭐 사람이 죽고 강남역 뭐 살인 사건 이렇게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것처럼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제도권으로 포섭시켜야겠다라는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저희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자들을 투자자라고 그냥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을 보면은 투자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할 때는 뭐 주식시장, 네. 시장에서의 어떤 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자본시장법이 정해져 있는데 맞아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시장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투자자 대신에 이용자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말인즉슨 금융당국에서는 여태까지 계속 이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기존의 제도권 금융에 포섭시켜서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고민을 계속되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네. 고민 끝에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제도권으로 포섭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시장, 투자자 이런 개념은 쓰지 않아서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 보호하는 정도랑은 조금 차등을 두는 형태로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 거래소들을 규제하는 중심으로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투자자와 이용자 이렇게 좀 개념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저희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기사로만 접하다 보니까 좀 자세한 내용들 듣고 싶으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시원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특정금융정보법인 이 특금법도 분명히 존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것과 현재 생긴 이용법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되게 많은 부분이 다른데요. 네.
그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하면 소위 자금 세탁 방지 혹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이런 어떤 규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법이고요. 이 법의 체계를 조금 보면은 금융당국,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FIU라고 이제 부르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회사들, 원래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나 뭐 우체국이나 보험사나 여러 가지 금융 증권사들,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고객들, 이용자들의 거래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해서 여기서 자금 세탁 행위가 발생하진 않는지 관리하고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은 관련된 부분들을 금융당국에 리포트하고 제재 조치를 가하고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법률이 원래 특정금융정보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관장하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 FATF라고 거기서 이제 각국에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입법 체계를 도입하세요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계속 고민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도권 맞아요. 도입을. 근데 이제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강제력이 있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가상자산 관련된 개념을 새로운 법을 만들기는 지금 조금 어렵고 FATF에서 요구한 그대로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법 자체가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목적이 있다 보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개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무가 자금 세탁 방지 목적으로 좀 한정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특정 뭐를 해라 라고 이제 대놓고 좀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물론 네.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이유로 해서 이용자 보호랑 겹치는 부분이 물론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일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뭐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서 그렇게 규제를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법 체계 자체가 일반적인 법 체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특정금융정보법의 체계인데, 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서는 그 신고 의무,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그 관련된 내용도 특정금융정보법에 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도 본인들이 직접 정하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아이러니한 규제 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는 다른 법에 따라서 뭐 은행, 증권사 이런 어떤 인정이 되면 그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이렇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갖춰야 될 형태로 보통 규제가 됐다면, 가상자산 사업자만 예외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제도권 내로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춰야 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있어도 제도권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 않았던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시세조정 행위, 사실 시세조정 행위는 자금 세탁 방지랑은 관련이 사실 명확히 있진 않거든요. 네. 예, 물론 예전에 벌집 계좌나 이런 부분들은 자금 세탁 플러스 이용자 보호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자금 세탁 문제는 없어도 네. 시세 조정 행위나 뭐 내부자 정보, 내부자 거래나 이런 부분을 차단해라 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 필요성이 커졌고, 요거를 이제 별도의 입법화를 통해서 이용자 보호법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 있었던 특근법과 현재 생긴 지난 19일에 발효되었던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차이점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교수님께 여쭤볼 질문이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이번 법안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법안 통과가 늦어진 이유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정부나 네. 금융 쪽 당국, 약간 입법하는 국회 쪽에서 보면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원래 비트코인처럼 이게 약간 탈중한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존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게리 겐슬러 SEC의 표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다. 네. 비트코인 ETF 했을 때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ETF 승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런 것처럼 법적인 체계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의 법적인 부분에 약간 혁신이 나올 때 법이 느려질 수밖에 없긴 하죠. 네. 하지만 저희 나라 좀 안타까웠던 거는 아까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좀 선제적으로 규제와 진을 같이 보거나 좀 같이 리서치 스터디 많이 하면 좋았을 텐데 사실 봤을 때는 금융당국이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관련돼서 약간 너무 늦어진 건 좀 사실이고요. 근데 네. 본질 부분은 시장에서는 이미 존재되었던 거였고 법적인 게 늦을 수밖에 없긴 한데 좀 안타까운 건 좀 빨리 했으면 좋았지만 또 비트코인 나온 지가 벌써 15년 됐고요. 아까 특허법 얘기도 하셨지만 그때 3년밖에 안 돼서 이번에 시행된 것들이 아마 늦어진 느낌이 있긴 한데 아마 저희 나라에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지금이라도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좀 더 이때 논의하겠지만 이게 아까 이용자 보호법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이게 기본법이었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아까 뭐 시장, 전체적인 사업자, 전체적인 규제해지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이용자 보호법에 너무 그 방점이 있는 상태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스타트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네. 늦어진 건 맞다. 그리고 저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 정부나 아니면 저희 학계나 업계 전체적으로 집단지성으로 같이 많이 풀어봐야 된다. 사실은 나 또 말씀드렸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또 윤창희 의원이 또 디지털 자산 위원장이셨는데 네. 이번에 안 되셨어요. 그래서 안 되셔가지고 네. 다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늦어진 건 있지만 저희가 네. 힘을 모아서 같이 좀 잘 어디 패널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저희가 좀 사실 AI나 데이터나 이런 많은 급변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맞아요. AI 블록체인 융합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약간 좀 이용자 보호법 이런 게 늦어진 건 맞지만 지금이라도 좀 체계를 잘 잡아서 좀 기본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어떠한 분야든 뭐 늦었다 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됐다는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 참여자의 편익을 위한 법안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과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오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면서 좀 더 시원한 고민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듣다 보니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은 어떤지 또 우리나라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EU로 지난 2022년 6월 30일에 EU 의회를 통과한 미카가 금년 6월 말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지난 5월 22일에 가상자산에 대해 SEC와 CFTC 간의 관할 확립을 대한 내용과 가상자산의 자산성 기준을 마련한 필트 21 법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셨지만 네. 사실 한국도 글로벌이라서 한국 얘기를 조금 이제 앞에 두 분 패널께서 해주신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국내에서는 2021년 9월 25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특급법이 이미 시행 중이고 이번에 새롭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금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19일부터 지난주였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호사님께 여쭤볼까 하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예. 혹시 장표 같은 게 나가나요? 그 요약해놓은? 오늘 나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방금 이제 에반젤리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첫 번째로 이용자의 자산 보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자본시장법의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된 규정과 비슷한 가상자산 어떤 거래 관점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된 규제 규정 이 규정이 이제 주로 두 가지 주된 이슈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적용 그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거래소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하고 법률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커스터디를 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을 원화랑 매매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가상자산 사업자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법률 자체는 뭐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네. 거래소들 중심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공정 거래 행위도 제가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상자산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장내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랑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보통 나눠져 있는데 장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뭐 대표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그러니까 네. 이제 내부자로부터 이제 뭐 임직원인데 야, 그쵸. 뭐 이런 정보 이제 오른다더라, 이런 이슈가 있다더라라고 하면 그래라고 들여서 이제 거래를 하면은 둘 다 처벌을 받는 그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그리고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 행위는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 업계에서는 MMO로 알려져 있는, 사실 이 MM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되게 이렇게 쓰이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소위 이제 MM 업자라고 알려져 있는 시세 조종을 일어나는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그 행위를 처벌하는 거, 그리고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허위의 정보를 이용해서 뭐 이 가격이 오를 것처럼 홍보를 한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한 뭐 이슈들이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리딩방 같은 데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만 정보를 많이 얻곤 하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 네. 이제 그럼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네. 이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그쵸. 정보들을 접하고 계신 거긴 한데, 네. 이제 기존에는 그 증권 시장에서는 그런 리딩방 관련해서도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사투자자문업이다 해가지고 유사투자자문업에 적법한 업무 범위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업무를 하면서 마치 이제 홍보를 하고 뒤에선 내가 사고 이런 것들 처벌이 되는 행위였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나 이런 행위들로 이제 의율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뭔가 일반 이용자 관점에서 가상자산을 샀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누군가 인위적인 세력이 개입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명확히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일반 조항들로 되어 있어서 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거의 가지고 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하느냐, 특히나 시세조정행위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도 시세조정행위를 입증하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네. 왜냐면은 이제 인위적으로 거래를 만든다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정말 투자 판단하에 네. 특정 종목이 오를 것 같아서 특정 가격까지 꾸준히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이걸 범죄로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시세 조정을 하려면은 그게 이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은 뭐 계정을 10개, 20개 쓰면서 서로 거래를 복잡하게 이어가면은 의도된 거래인지 아닌지 이 거래만 가지고는 알아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증거가 수집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사기죄만 놓고 보면은 네. 요것만 놓고는 사실은 입증은 어려운데, 네. 그 범죄 자체가 성립이 어려운데 어쨌든 시세조정 행위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거래를 분석했더니 의심되는 시세조정이 있어 라고 하면 그걸로도 처벌은 가능하고요, 이론상. 근데 이제 사실상으로는 지금도 이제 시세조정 행위로 처벌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뭔가 그런 뒤에서 서로 얘기했던 내용들, 텔레그램이든 뭐 문자든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 공모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가격을 여기에 맞춰서 형성을 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사기로 처벌이 되고, 사실 시세조정 행위 자체도 이제 앞으로도 실무상 그런 내용들이 입증이 되면서 처벌이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거래가 이제 뭔가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시세조정이 의심돼라고 하면 그 입증이 된다면 그것도 처벌이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용자를, 시장이라는 말은 제가 안 쓸게요. 그래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처벌 규정들도 이제 뭐 그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랑 유사하게 뭐 금액에 따라 뭐 이제 뭐 벌금뿐만이 아니라 징역,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강한 정말요? 형태로 네. 이제 규제가 되어 있고, 나아가서 이제 뭐 과징금이나 울수추징 관련된 부분들도 추가가 돼서 네.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징금은 저희가 이제 벌금도 이제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데, 네. 벌금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임의로 벌금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가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관련 보고를 하면 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이거는 범죄가 성립이 된다. 벌금형이 좋겠다라고 하면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기관, 금융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내리는 제재 처분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금융위원회의 판단의 자율성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먼저 부과해서 이 행위가 일단 적어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를 떠나서 금융위원회 우리는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추가된 부분이고요. 사실 이 규정은 자본시장법에도 이전에 있기는 했는데 자본시장법에도 제한적으로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 네. 여기는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죠. 네, 시장질서 그렇죠. 교란행위가 있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없거든요. 음. 근데 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만 과징금을 부과하다가 네. 이제 올해 1월부터 또 확대해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라서 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만 뭔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미국을 좀 따라가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몰수 추진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좀 규정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시세 조정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으면은 이 범죄자들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다가 빼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쵸. 설령 이 사람이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 자산을 이미 여러 가지로 빼돌렸으면 그렇죠.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이걸 위한 몰수 추진 규정들이 있어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그걸 자체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보기에 불공정 거래 행위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 그 사람 당사자의 거래소 계정, 은행 자산 이런 거를 바로바로 몰수 추징해서 처벌된 이후에 그 자산들을 조금 더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사실 포괄적인 내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세하게 항목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는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네, 되긴 하는데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냥 일반적인 네. 불공정 거래 행위랑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된 내용들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자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련해서 사실 기존의 자본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시 시스템 있죠. 다트라는 데를 들어가서 공시되는 정보들을 보면서 투자 판단을 하고 그 말인즉슨 뭐 특정 회사들에게는 공시 의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시를 해서 공시된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공개된 정보들과 미공개 정보들을 구분을 해서 공시 의무 위반도 처벌을 하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임직원들 혹은 임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내부자로부터 전달받은 1차 전달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랑 유사한 내용들이 이 법에도 반영이 됐고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은 공시 시스템 같은 게 지금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쟁글이라거나 네. 뭐 이제 그런 공시 이제 어떻게 민간 사업자가 공시하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거래소들도 뭐 업비트도 예전에는 자체 공시 시스템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자체로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거래소들을 통해서 뭐 앵글이든 다른 홈페이지든 공시된 내용들을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자본시장과 다르게 그런 부분들은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증권 시장은 장이 열리고 닫히고가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24시간 하루 종일 동작하는 네. 시장이고 이게 뭐 특정 어디에다가 공식적인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맞아요. 미공개 정보에 대한 기준이 조금 기존의 자본시장법이랑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재단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블로그 형태가 됐든 아니면 다른 뭐 웹페이지 형태가 됐든 그쵸. 거기서 이제 보통 뭐 국문, 영문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 그런 홈페이지에다가 올라가는 정보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정리가 돼가지고 네. 그 홈페이지가 최소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정보들을 일단 공개를 해온 홈페이지여야만 법령상 인정된 홈페이지고요. 거기에 이제 정보를 올리면 몇 시간 이후에는 이제 뭔가 미공개 정보를 보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점은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는 뭐 보통은 이제 6시간 이상 지나면 특정 매체에 올라가고 6시간이 지나면 네. 미공개 정보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보통은 특정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시간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요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다 일괄적으로 6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적으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사업자에게 좋은 거거든요. 네. 3시간만 지나도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그 6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이 정보를 공개하고 6시간이 지나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용자한테는 더 보호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어떤 법률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네. 이제 대표적으로 거래소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련된 규제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외에 또 이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2가지가, 하나가 이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것도 기사화돼서 많이 보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가상자산 특정 알트코인의 가격이 급등 급락할 때 네. 그 가상자산을 뭔가 이제 거래량이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없어서 내가 인출을 해서 다른 거래소로 간다거나 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 거래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출금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되게 빈번하게 소송으로 이어지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이 거래소에서는 지금 좀 이 소화하기가 어렵고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팔아야 그나마 손해가 덜 나는데 못 빼게 막는 거예요, 거래소가. 이제 석연찮은 이유를 들면서. 그러면은 이미 나중에 출금했을 때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진작 내가 빼서 떨어지기 중간에 팔았으면 이만큼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는데 그쵸.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소송을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특정 사유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에서 무조건 입출금을 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됐고, 물론 거래소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네. 반발하는 어떤 분위기도 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테이킹, 거래소들이 이제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맡겨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사업 모델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예. 네. 근데 이제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가 보유하도록 해서, 물론 거래소가 직접 뭔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한다, 요거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닌데 제3자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금지돼서, 어떻게 보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하나의 수익 모델이 사라지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스테이킹을 맡기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제 거래소가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용자를 보호한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좀 중요한 규제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에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 한두 가지 정도만 보호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보호를 받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인 보호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법이 지난 19일 발효된 이후로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또 현실적인 부분, 또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는데 예치금이 이용료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예금을 해놓은 이자를 받듯이 해서, 오늘 또 오기 전에 또 뉴스가 나왔죠. 비싸면서 4%를 줄게요. 맞아요. 했다가 철회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약간 일종의 예치금 이용료를 할 수 있는 게 서로 또 그런, 경쟁 구조로 가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철회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경쟁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예치금 이용료 받을 수 있는 건 하나의 또 실질적인, 또 아마 시청자분들도 관심 영역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마 또 경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고, 또 아마 그거는 시간 때문에 5조의 그런 게 역할이 나와 있어서 어쨌든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최하인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에 대한 변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답변을 드리죠.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인데, 이용의 목적이 결국 가상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목적이면 그게 사실 투자 아닌가요? 이게 제가 지금 국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헷갈려서 네. 이게 좀 얼핏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뭔가 좀 이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이 모든 행위가 금융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를 왜 금융의 지위를 주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좀 생겼는데,
어쨌든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번 법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거래소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거래소는 해당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뭐 발행 주체라든가 이용자 보호 장치 그리고 기술 보안 위험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가 네. 그래도 이것의 기준을 못 채우면은 이제 상장 폐지의 절차로 들어가는 그런 슬픈 이제 그런 이제 그쵸. 레퍼토리가 남아 있는 거고요. 또한 뭐 이 외에도 해킹에 의한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이제 그 가상 자산을 80% 이상은 그 콜드월렛에 이제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콜드월렛에 보관해도 거래소 내 어떤 내부자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해서 그걸 들고 맞아요. 튀면 그건 또 네.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적으로 우리가 함께 또 고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사기치면은 벌을 주고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고 거래를 심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한계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치된 가상자산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저 먼저 방금 말씀 주신 부분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투자자라고 말하고 시장도 이게 시장이지 대체 뭐가 시장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발생을 하고 그 의무는 기존에 우리가 금융소비자 혹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에 준하는 보호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보호 의무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공시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발행인 관련된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자본시장, 금융시장은 프라이머리 마켓이랑 세컨더리 마켓이 있어서 네. 처음에 증권을 어떻게 유통하고 판매하는 시장이 하나가 있고 거래하는 시장이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자본시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지금 이용자 보호는 거래 이 두 번째 초점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 발행 판매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과거 2017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ICO에 대한 사실상 금지부터 해서 이 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하기 싫은 거죠, 사실. 지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 토큰 프로젝트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순간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봤을 때에도 이게 지금 뭔가 정비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규제로 포섭하는 게 맞는가? 그만큼 이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들을 보호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시장이나 투자자라는 개념을 빼고 이용자 보호 왜냐하면은 그래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네. 이미 일종의 역치를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법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용자 보호 예치금부터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번에 예치금은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넣는 경우도 있고 원화를 넣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후자 원화를 넣는 경우만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은행에 마치 예금과 준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치금 자체는 별도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과 같은 기관에 신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치금은 쉽게 말해서 거래소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하면은 보통 채권자들이 관련해서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일반적인 거래소의 채권자면은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제가 이제 예치금을 1억 원을 넣어놔도 1억 원이 다 저한테 오지 않을 수 있다. 그쵸.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네. 실제로 FTX가 그렇습니다. FTX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네. 이제 그런 업무들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장 절차에 저희도 개입을 해서 이것저것 업무를 하는데 100% 보호받을 수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법에 따르면은 100% 보호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네. 채권자들과의 아예 분리를 해서 다른 채권자가 여기에는 뭐 압류를 하든 가처분을 하든 이런 것도 금지하고 이 이용자들에게 돌려주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항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은 이런 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것저것 가상자산도 이런 식의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비판적인 입장도 존재를 하는데 네. 사실은 가상자산 개념 자체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예치금은 기존의 금융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령 체계가 있어서 네. 거기에 포섭해서 만들면 되는데 가상자산도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맡길 수 있는지도 사실은 법상 애매한데 그렇죠. 맡기고 나서 이거를 100% 보호하는 개념을 법상 어떻게 정의하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킹이든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한 책임보험이나 준비금이나 이걸 갖춰놓은 의무 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한다거나 물론 이전에도 ISMS 인증 기준에 따라서 70%는 보관이 되어 있어서 10%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홀드월렛 보관 의무 같은 게 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저는 그래서 가상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이 보통 이제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거래소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되려.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네, 네, 네. 왜냐하면은 금융당국이 엄청 열심히 관리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무들도 있어서 네. 그 FTX 같은 사태가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적거든요. 네. 요새 해킹 위험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보호받을 가능성이 어쨌든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의견 듣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 네. 진흥 그런 게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한 부분에서 미카에서도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혁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해서 법인 계좌라든지 혁신적인 부분에서 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들을 네.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아, 좋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포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교수님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코인 진품 명품 첫 시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문자 그대로 명품 같은 패널분들의 의견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저에게도 좀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 살펴봤고요. 이번에 가상자산 보호법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요? 네, 짧게 해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거나 일부 코인 같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행되고서 큰 이슈가 없죠. 그 이유는 사실 이미 거래소들이 자율규제 형식으로 많이 규제를 해왔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뭐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고 네. 오히려 이용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나라 거래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패널분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더해줄 가상자산 보호자 2호법 이렇게 다양한 한계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의 편익을 위한 법안이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다 안정적인 시장에서도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진품 명품 MBNTV에서 진행한 코인 진품 명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